아유, 좀 많네. 그 다음 이제 저희 과세표준. 자, 다시 앞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 요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화 용육의 공급가액을 합산 금액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과세표준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느냐,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 다 들어가요. 원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예외 사항만 무엇인지를 알면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면세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세 대상만 알면, 면제되는 그 면세 대상만 알면 과세 대상은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26조를 보면 여러 가지 면세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밑줄 그어놨어요. 보시면 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상으로 정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쌀, 쌀은 면세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식료품이 되는 거. 고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세고요. 만약에 그 고춧가루를 약간 가공을 해서 고추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와 가치를 만들어낸 거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번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수돗물. 우리가 수도 요금 납부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특히. 이 수도 요금 납부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그럼 반대로 전기는요. 전기는 과세 대상입니다. 난방은요. 난방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외상이 없기 때문에 면세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연탄과 무연탄은 어떤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면세를 좀 두고 있는 거고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생리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 의료 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혈액 같은 거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의료 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소독비, 감염병 예방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1년에 3회 이상인가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소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것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협회 가서 교육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 여객 운송 용역. 대표적인 것이 버스비. 면세인데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항공기, 비행기 타는 건 과세입니다. 고속버스, 이거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좀 좋은 거 타는 것은 과세고요. 상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도서, 책, 책 사는 거 다 면세고요. 신문, 아파트 신문 같은 거 면세입니다. 우표, 뭐 등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면세고요. 그다음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자 수입, 이자 같은 거.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료 지급할 때 면세입니다. 그다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이거는 이제 아주 가끔씩 보다 보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또는 집합 건물과 집합 건물 사이에 일정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상호간에 서로 이제 그 주고받기도 하고 임대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임대용역, 그와 같이 쓰는 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주택입니다, 주택.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파트를 전세 주기도 하고 또는 월세 주기도 하죠. 음, 화면이 좀 이상한가 보네요. 여러분 혹시 이거 과세 면세 구분이라고 화면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좀 다른 화면이 지금 나오나 보네요. 자, 이제 나오시죠? 네. 자, 그래서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 임대 용역.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임대를 해줘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면 그와 같은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 임대를 하면 부가가치세 발생을 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이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 그리고 어린이 교육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가시세 면세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토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리고 뭐 저술, 잡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정도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은 거예요. 재활용품 수입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부가세 별도예요. 어린이집 임대 수입 6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재활용품 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같이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부가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 예수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 임대 수입은 연세니까 부가세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 수입 600만 원 그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납부하는 의무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어린이집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안 잡히게 된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잡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면상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면세와 동일해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거네. 매출 애누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기업에서는. 네, 매출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 내가 공급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품을 했어요. 그래서 환입이 됐어. 그러면 그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공급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공급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취소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시된 재화의 가액. 공급주택에는 거의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수익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대표적으로 우리 연체료 수입 받는 거 있잖아요.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자수입과 마찬가지고요.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에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거든요. 기업에서는 매출 할인이라고 표현했어요. 1번은 매출 애누리, 6번은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둘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은 4번, 5번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세 번째, 용역 공급의 특례라고 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를 특히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번이 아니네요. 1번은 기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상관없을 것 같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부의 사업자, 재활용품, 재활용품은 뭐 부동산이라고 하시죠. 부동산 업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내가 부동산 광고할 때 너희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광고 실어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상은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전제를 해볼 때 광고라고 하는 용역의 제공을 제공하는 건데 다 공짜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해주면 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는 과세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차이는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법 조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과세를 해버리면 근로자가 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생겨버리는 사업자가 아닌데 그래서 걸고도는 어떤 수령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 안정 사업 수입 200만 원을 받았어요. 관리비 연체에 따른 연체료 10만 원을 받았어요.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 안정 사업 수입. 받는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는 이유는 목적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목적 사업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사업 수입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받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고용 안정 사업 수입 200만 원 전체를 다 잡는다. 부가세 예수금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연체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체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있다 보니까 연체료 수입 전체를 수입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때 10만 원 잡고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다음 공급 시기.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 시기도 과세 기간별로 해서 이걸 작성해서 신고 납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기에 납부할 거냐, 1기에 신고 납부할 거냐, 2기에 신고 납부할 거냐. 예를 들어서 6월 31일 날 세금계산을 발행했는데 그럼 6월 31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 과세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거냐. 그러면 6월 30일 날 돈을 받았어. 그런데 7월 1일 날 세금계산을 발행했어. 그러면 이와 같은 거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재화의 공급식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공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 수입이 있죠. 폐지를 이제 업자에게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폐지라고 하는 재화를 공급해주는 업무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월 30일 날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 물건을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서 재화가 인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6월 달에 받았고 재화는 7월 1일 날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6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돈을 6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7월 1일이니까 12월 31일자 기준에 신고 납부를 할 때 그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무하고 경계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실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원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사항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또 발행을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용역의 공급 시기. 앞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였어요.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었을 때. 자, 대표적인 용역의 공급이 뭐 중개계 설치인데 장소 제공이라고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이와 같이 중개계 설치 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 사용되는 때라기보다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여기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1년 내내 이제 설치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30일 날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을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 보면 7월 1일부터 계약 시작이에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면 중개기 임대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자 기준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 연도 6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니까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영무의 제공이 완료돼야 되니까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하시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뭔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공급 시기의 특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수학자가 제15조 16조 이겁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방금 전에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나 또는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재활용품 말씀을 드렸어요.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네요, 업자가. 그래서 앞에 원칙적인 얘기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6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 시기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얘기도 좋은데 보다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를 도대체 언제 발행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특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하나 보죠.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재활용품 수입을 매월 25만 원 부가세 별도로 했어요. 이걸 받기로 했어요. 매월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갑자기 변심을 했네요. 거래 상대방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뭐 좀 다르게 가자. 내가 그냥 1년치 한꺼번에 줄게. 그래서 2021년 8월 달에 1년치 300만 원을 일시에 바꿔서 세금 계산서 300을 일시에 다 발행해 줬어요. 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 회계처리는 어찌 되나요? 공급시기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를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급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자, 공급시기 언제입니까? 앞에서 보셨던 특례 규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8월 달 기준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2021년 12월 달 기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그때에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넘어가면 가난세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2021년도 8월 달에 속하는 과세 기간,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회계 처리는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 재활용품 수입을 잡는 동시에 부가세 예수금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이제 매출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세표준. 이제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입세액은 크게 보면 이제 공제하는 매입세액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공제하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무대행 수수료. 수익사업의 신고 목적으로 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세무대행 수수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무슨 인증서도 받아야 되고 절차들이 필요하죠. 인증서 받는 비용들,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전부 다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시기에 매입세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는 시점, 매입세액이 기재된 매입세금 계산서에 어떤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날짜가 속한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벗어나면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대로 매출세액은요. 매출세액으로 이런 제약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라고 하면 원칙은 지금 공급하는 시점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세액은 무조건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매출세액은. 근데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받은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만 신고할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이런 제약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는 절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 신고했어요. 라고 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해서 가산세를 납부하고 그냥 이렇게 뭐 수정신고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매입세금 변화세를 받은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 가장 대표적인 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목적 사업과 관련된 거. 받을 수 없어요. 뭐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뭐 무슨 이제 그 선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리외의 비용으로 선거 참여 촉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과자 한 봉씩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선물 하나씩 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면 수익사업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투표 참여 촉진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사업 관련이 있어야만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와 대통령을 정한 토지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 공동주택하고 크게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는데 어, 일반 기업에서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구분을 해보시죠. 승강기준비 매월 88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세무대행 수수료 1년치 60만 5천 원을 지급했어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먼저 승강기 유지비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입금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승강기 유지비 그냥 88만 원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대변의 예금. 근데 세무대행수수료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련된 세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돌려받는 부가세 대급금을 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세무대행수수료로 해서 관리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 항목별 이제 과세 대상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집합 건물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관리 수입.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리비 수입이죠. 관리비 수입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무계산서 거의 발행하지 않죠. 근데 집합 건물은 관리비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점유자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무계산 자체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과세, 뭐 비과세, 면세 뭐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은. 근데 집합건물은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집합건물도 원칙적으로는 그 뭐 부가세 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뭐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고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 케이스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너무 복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뭐 부가 내역서하고 운용성표하고 안 맞고요.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부가세 예수금 대금금 그냥 다 처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예, 뭐 원칙은 이거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원칙은 뭐 회계상으로 부가세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 비용은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항목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항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가세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잡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커피 믹스를 샀어요. 그러면 커피 믹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일부는 관련되어 있고 일부는 관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경비비.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안 되어 있는데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부가세 같이 납부해야 되니까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소독비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고요. 근데 아주 가끔씩 소득비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하는 단지가 있어요. 어떤 단지냐면 소득업자가 정식으로 등록이나 신고되지 않은 업자일 때, 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네, 정식으로 등록된 업자에 대해서만 소득비가 면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득 관련된 면허가 있고 뭐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자와 계약을 하실 거니까 소득비는 부가세와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승강기 유지비,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가세 납부하셔야 돼요. 그다음 수선 유지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겠죠. 수선 유지비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선 유지비를 하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식대를 약간 썼어요. 그러면 어떤 단지에서는 잡비로 처리하겠지만 어떤 단지에서는 수선 유지비를 처리하겠죠. 그와 같은 식대, 뭐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수선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위탁관리 수수료,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전기료, 면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돼요. 수도료, 면세 항목이니까 부가세 전혀 관련 없어요. 난방비,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돼요. 가스 사용료, 무조건 내야 돼요. 생활 폐기물 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전부 다 면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지 않고요. 건물보험료, 앞에서 나왔죠? 면세 항목입니다. 입대 운영비, 직책수당, 부가세 관련 없어요. 하지만 입대 운영비 중에서 무슨 식대 아니면 음료비, 음료수 같은 거 구입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은 세금, 부가세를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선관위 운영비 마찬가지고요. 장기 수선비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안할 필요 없고요. 다만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관리 외의 수입 보시면 어린이집 임대 수입 면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발행을 하시죠. 그래서 세금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중개기 임대 수입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자 수입 면세 항목입니다. 게시판 광고, 재활용품 수입, 알뜰시장 수입, 검진 수입 전부 다 용역의 제공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수입은 재화의 공급이고 게시판 광고, 알뜰시장, 검진 수입 전부 용역의 제공입니다. 전부 다 과세 대상이고요. 고용안정사업 수입, 앞에서 보셨다시피 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겁니다. 연체는 수입,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나왔었고요. 노인정지원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거, 목적사업과 관련된 거, 검침 비용, 재활용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지는 특히 이제 재활용품 비용 같은 경우에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마대 같은 거 구입을 하고 뭐 별도 비용 처리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과세 대상 물건을 구입을 하고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활용금 비용이 경비원분들에게 일정한 수당명목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검침 비용은 어, 대부분의 경우에 수당같이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X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쓴 것 같네요. 그 다음 소송 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는 있는데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일 것 같고 세무대행수수료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체 독촉비, 예비비 전부 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구분을 해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별로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세금 계산서나 어, 신용카드 매출 정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과세 대상 인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주로 집합건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몇 가지 질의 회신 6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리비 매출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부분 소유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내가 비록 관리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가가치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좀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관리단이 부분 소유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내가 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어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질의회신 읽어볼게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분배 징수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부분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질의심부터 읽어볼게요.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과세 대상 매출 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목적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를 위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과세사업 매출 매입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같이 했다면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 여부. 요거는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집합건물관리단이 건물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 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동일합니다. 집합건물이든 둘 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비 수입을 받았다, 주차료 수입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 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약간 더 유추해석하면 부가가치세 역시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의 제3자로부터 받는 주차료 수입만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관리단이 공급받은 요거 내용을 읽어볼게요.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및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전력비 등의 세금 계산서 교부 방법 등이라고 해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해요. 관리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리단에서 그 승강기 유지비 80만 원, 88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1월 1일 날 받았어요. 자, 1월 1일 날 받았으면 자, 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겠죠.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죠. 배분을 하면 관리단이 공급받는 날을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을 집합건물에서 받았다, 세금계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세금계산 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다 모아서 1월 30일에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집합건물관리단에서 받았던 88만 원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관리비 수입 잡은 88만 원이 매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비의 손익이 0이 되게 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무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대로 하시는 것도 있고 이대로 못해서 병월 매입을 잡고 그 다음 달에 관리비 매출을 잡는 아파트도 집합건물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이 있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상당 부분이고요. 그 아마 한도란 님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제 질문 받고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그 채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이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화면 캡처라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카페를 좀 이용해 주시고 지금 두 분인가 이제 질문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인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 지금 통신사 전기료를 관리 수입으로 인지해서 그거를 신고해야 되느냐 네. 물어보신 분은 관리 네. 외수입으로 인지해야 되느냐. 네. 통신사 전기료. 그래서 먼저 이제 통신사 전기료에 대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이제 받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료라는 어떤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저희가 발행을 해주되 저희가 이제 매출 신고를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서 차감시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기료에서 차감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그 세금회사를 발행을 하되 그 세금회사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익사업 그 관리 외에 어떤 수익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기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목적사업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선택인 것이고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사항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추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번호 중에 고유사업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20일 이내에 신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다. 아파트 입주가 개시가 되고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그날부터 이제 사업자
업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생매사를 발행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업자 개시는 그날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관리단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관리단이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는 그 시점부터 가급적이면 20일 이내에 그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 경험적으로 보면 비록 이제 그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겠죠. 대표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는 그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질문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부가세 관련된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료 제가 이제 판도라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교육자료 카페에 가끔씩 올리도록 하고 동영상은 판도라님이 어떻게 하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듣고 판도라님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부가세 관련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음.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을 바로 연결해서 할까요? 아니면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한 5분만 그럼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예.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오세요.